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바로 자식인데 그런 어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고열에 몸을 부르르 떨면서 갑자기 발작을 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발작의 원인은 다양한데 열성 경련부터 저혈당과 같은 대사장애, 뇌종양, 그리고 뇌전증 등이 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왜 갑작스럽게 경련이나 발작 증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네, 부모가 가장 가슴 아플 때를 꼽으라면은 아이가 아플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몸에 생채기만 나도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킨다면 정말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우리 아이가 경련을 해요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김세윤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경련과 유사한 질환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발작과 경련의 개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경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발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제 머리에 있는 대뇌라는 큰 중요한 장기에 전기적인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을 때 돌발적이고 또는 어떤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생기는 어떤 변화를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 또는 감각, 자율신경계 이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의식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런 발작이나 경련하는 이런 표현하고 간질 또는 뇌전증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간질이라는 표현은 뇌전증이라는 질환으로 병명이 바뀌었고요. 이런 경련이 다른 이유 없이 2번 이상 자꾸 반복되는 경우를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그런 뇌전증이라는 병을 주정상으로 하면서 특정 연령에서 특징적인 어떤 임상 증상을 가진 경우를 우리가 뇌전증 증후군이라고 더 달리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경련들이 이제 비슷한 유사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뇌전증이라는 병 때문에도 이제 경련이 생기지만 뇌전증이나 간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병이 아니더라도 실신이나 또는 호흡 중지 발작 또는 수면 장애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으로도 경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련이나 뇌전증이 소아에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소아의 전체 환자 중에서 한 5% 정도에서 발생을 하고 특히 전 연령에서 생기는 뇌전증 환자들 중에서 60%가 소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주 어린 연령에서부터 많은 유병률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청장년층이 되면 많이 좋아졌다가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인구가 다시 또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아에서 생기는 경련이나 뇌전증은 성인에서와 이제 원인도 다르고 또 양상도 좀 다를 수 있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뇌전증 증후군의 빈도가 상당히 높고 이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지능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발작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고열을 동반하면서 경련이 발생하는 열성 경련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유발 요인이 없이 생길 수 있는 뇌전증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뇌외상이나 손상 또는 여러 가지 대사장애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뇌종양이나 다른 독성 물질도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하겠죠? 네, 진단을 하는 데는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뇌파 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많은 대사질환이나 또는 중추신경계 감염 질환들을 이제 배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뇌 CT나 뇌 MRI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뇌파 검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뇌파 검사는 우리가 머리에 중요한 가상의 선을 꺾고 중요한 부분에 뇌 전극을 붙인 다음에 검사를 시행합니다. 오른쪽 아래쪽에처럼 뇌파를 찍게 되면 사진이 나오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뇌파와 또 환자의 상황을 같이 보기 위해서 왼쪽 그림처럼 비디오를 같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검사는 머리 MRI겠는데요. 이 MRI는 머리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중요한 진단 툴이 되겠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밤에 38도 이상 열이 나다 보니까 고열이 나서 아이의 옷을 벗기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응급실로 뛰어간 경험 저도 있거든요. 교수님, 이 고열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또 고열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은 고열이 날 때 경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열이 나면서 생기는 열성경련이라는 병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유발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아에서 가장 흔한 발작 질환은 열성경련이고 대개는 5세 미만의 아기, 특히 3개월 또는 6개월 돌전의 애들이 많이 생깁니다. 고열과 동반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중추신경계의 감염과 반드시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열성경련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꾸 재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생겼던 애들은 다음에도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열이 고열이 날 때는 해열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열이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또 뇌수막염이나 뇌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몸을 막 벌벌 떤다면 우리 부모님들 진짜 뭐 깜짝 놀라고 당황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교수님, 만약 이유 없는 발작이 하루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발생을 했다면 소아 뇌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놀라서 오십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경련을 하거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하면 참 놀라시는 일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뇌전증의 종류는 크게 봐서 이제 뇌의 어떤 한 부분에서 생기는 국소 발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뇌 전체에서 하는 전신 뇌전증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국소냐 전신이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적인 어떤 증상을 가진 뇌전증 증후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부분 발작이라는 것은 뇌의 한 부분에서 경련이 유발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 소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의식 소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경련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경련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경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뇌파 검사를 꼭 반드시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는 얼굴이나 손 또는 팔다리의 한 부분에서만 경련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부분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차성 전신화 발작이라고 해서 부분 발작이 진행돼서 전신 발작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처음부터 전체 뇌에서 경련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전신 긴장 또는 전신 간대 또는 긴장 간대 발작이라는 것은 평소에 많은 분들이 경련하는 환자들을 보시게 되면 제일 흔하게 보는 그런 양상입니다. 가장 심한 발작 양상이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고 전신이 막 뻣뻣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본다든지 또는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본인은 의식이 완전히 소실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경련하는 위험한 병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부분 발작 중에서 가장 흔한 뇌전증은 다음에 보시는 양성 롤란도 뇌전증입니다. 양성 롤란도 뇌전증이라는 병은 소아에서 볼 수 있는 부분 발작으로 의식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후가 아주 좋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청소년기, 중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 저절로 낫기도 하고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뇌전증으로 진단을 하고 약을 안 써도 된다고 해서 많이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양성 롤란도 뇌전증이라는 병은 저절로도 잘 낫기 때문에 꼭 항경련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또는 너무 심한 경련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에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자는 도중에 잘 발생하게 되고 운동 증상이나 감각 증상이 주로 얼굴에 국한되어 생기기 때문에 얼굴이 갑자기 실룩실룩거린다든지 자다가 침을 많이 흘린다든지 하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는 결신 뇌전증은 전신 발작 중에서 소아에서 가장 흔한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련이 부분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신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신 발작을 하는 경우에서 제일 흔한 것이 바로 결신 뇌전증입니다. 이 결신 뇌전증의 특징적인 증상은 말을 하다가 또는 자기가 보통 잘하는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는 증상을 보입니다. 한 15초 정도에서 20초 정도가 흔한데 대개 30초 이내고 갑자기 멈춰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원래 하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련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학교에서 애가 자꾸 멍하게 있다고 얘기하면서 집중 안 한다고 막 혼내고 이러다가 병원에 와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작 이전의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또 과호흡이 이렇게 시키면 잘 유발되기 때문에 엄마나 다른 친구들하고 과호흡을 하다가 다른 장난을 치다가 경련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 뒤에 보이는 영하연축은 부분 발작이나 전신 발작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인데 대표적인 아주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뇌전증입니다. 대개는 영하라는 표현이 의학적으로는 만 12개월을 얘기합니다. 돌까지를 우리가 보통 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4세에서 8개월 또는 4세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제일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연축이라는 증상은 여기 영어로 돼 있는 스페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움찔거리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경련이 우리가 눈에 띄게 막 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일시적으로 움찔거리듯이 경련을 하게 되고 그런 경련들이 군집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개 잠들 무렵이나 잠에서 고를 때 잘 생기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아들은 돌전 애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고 깨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이제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하연축이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발달 장애도 동반되고 또 처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치성 뇌전증으로 가서 치료가 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뇌파 검사에서 고부정 뇌파라는 소견이 보이면 진단하기 쉬운데 진단이 되면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마트린이라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항경제를 쓰지만 참 치료가 잘 안 되고 애는 점점 발달 장애도 생기고 다른 난치성 간질로 이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애를 먹게 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뇌전증 중첩증은 우리가 이제 진단명을 붙이는 데는 뇌전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 의미로는 뇌전증이든 뇌전증으로 진단되지 않든 경련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30분 이상 계속 지속적인 경련을 하게 되면 뇌가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되면 아주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겠고 원인은 열성경련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뇌전증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뇌염이나 다른 뇌수막염 같은 중추신경계 감염 또는 그 외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30분 이상의 지속되는 경련이 있거나 경련이 멎더라도 의식 회복이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30분이 넘으면 빨리 119 연락하시고 병원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경련을 하게 되면 뇌가 손상을 심각하게 받게 되면 합병증으로 지적장애나 학습장애 또는 아주 심각한 심리학적 이상을 남기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환자를 잃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아 경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뇌전증을 불치병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뇌전증의 치료법도 다양해졌고 이제는 나을 수 있는 병이 되어가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뇌전증을 아직 불치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들이 조금 이렇게 계몽운동도 하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전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조금 많이 볼 때는 30%까지는 아직도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뇌전증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역시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다양한 약제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약물치료에서 잘 안 되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그 외 식이요법이라든지 호르몬 제제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뇌전증에 대한 치료도 직접 중요하겠지만 동반된 문제들, 특히나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료를 한다든지 가족들을 이제 챙긴다든지 하는 것도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많은 다양한 항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완전히 뇌전증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은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약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좋게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고무적인 일은 이런 다양한 경련제들이 개발되면서 부작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경련제를 쓰는데 부작용이 걱정돼서 잘 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소아 환자들의 보호자분들은 혹시나
발달이 더 안 좋아지거나 지적 능력이 더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서 약을 못 쓰시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다양한 약들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의 원칙은 가장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약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 발작이냐 전신 발작이냐 등을 이제 뇌파 검사나 MRI를 통해서 보게 되고 거기에 제일 맞는 약들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한 가지 약으로 치료를 하면 제일 좋은데요. 한 가지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바꾸거나 또는 추가해서 복합요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약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치성 뇌전증으로 가서 평생 약을 쓰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최소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경련이 없고 마지막 뇌파 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서서히 약을 줄여서 완전히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다음 그 사이에도 뇌파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들이 약이 잘 듣고 있는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중간중간 주치의와 상의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부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 어떠한 약물로도 이 경련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수님. 그런데 약물로는 안 되는데 식이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는 말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치성 뇌전증은 전체 뇌전증 환자 중에서 한 10%에서 조금 많이 우리가 카운트할 때 한 30% 정도까지 카운트가 되는데 지금 현존하는 항경련제를 이것저것 다 써봐도 잘 안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면 식이요법을 해결할 수 있으면 다 하면 좋은데 케톤식이라는 식이요법이 제일 대표적인 이제 항경련 치료의 어떤 방법인데 케톤식이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고 케톤식으로 인해서 영양의 불균형이 오거나 또 케톤식이라는 게 당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위주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또 케톤식이가 안 되면 다음 방법으로는 뇌전증을 수술을 하거나 또는 미주신경 자극술이라고 해서 심장 페이스메이커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왼쪽 심장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케톤 생성 식이요법은 난치성 뇌전증 치료에서 항경련제를 다양하게 써보아도 안 되는 경우에 대안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저혈당을 유지해야 되는 치료 방법으로 고지질 또는 고단백질 식사를 하게 되는 한계가 있고 자라나는 아기들한테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는 또는 고지질 혈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균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사 메뉴나 책들이 나와 있고 또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치료에 어떤 한계가 있고 완치율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치료를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 중요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완벽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수술적 치료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수술적 치료는 뇌를 손을 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뇌라는 장기는 각 부위마다 역할이 정해져 있는데 경련을 하는 부위를 잘라내게 되면 그 기능이 평생 이제 상당히 마비가 오거나 또는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미주신경 자극술이라고 해서 이런 페이스메이커 같은 거를 왼쪽 가슴 위에 이제 삽입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것도 완치율은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뇌전증 환자의 치료 예후는 어떤지 또 궁금해지고요. 학창 시절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뇌전증을 앓고 있던 친구가 한 명 정도 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땐 제가 굉장히 어리기도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친구가 쓰러졌을 때 그냥 마냥 당황하기만 했었어요, 교수님. 네. 만약에 누군가에게 발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제가 어떤 걸 좀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예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에서 이제 완치가 되는 걸로 보고 있고 한 20% 정도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걸로 돼 있고 다만 보고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20% 내외에서는 평생 애를 먹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어떤 경련하는 경우에 어떤 걸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확보를 하고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이 유지가 안 된다면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거나 그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일 쉬운 방법은 옆으로 눕히시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다가 경련을 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눕히시는 게 좋고 다만 바로 누워 있는 경우에는 구토를 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토사물이나 혀가 뒤로 말려서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옆으로 눕히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호흡이 용이하도록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인공호흡을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혀를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에 입안에 이제 손을 넣는다든지 다른 물건을 집어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이 다치거나 또는 손을 밀어 넣다가 더 호흡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늘로 찌르거나 따서는 안 된다고 이제 교과서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긴다 또는 의료진에게 알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휴대폰들을 누구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어 주시는 것도 다음 진료를 볼 때 알려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이는 것처럼 옆으로 눕히시거나 호흡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경련이 하고 멎었다가도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빨리 119에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경련을 하면서 쓰러져서 머리를 다쳤다든지 또는 입안에서 출혈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뭔가 다른 손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19에 연락하시고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간 것이 의심되는 경우나 처음 경련한 것은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뇌전증은 옛날에는 간질로 불렸었잖아요. 그만큼 네. 편견이 심한 질환인데 네. 요즘은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뇌전증을 정신질환으로 알고 또 전염된다고 네. 알고 있어서 학교 생활이라든지 취업, 결혼할 때 차별을 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개선이 돼야겠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환자에 대한 안 좋은 편견 또는 이런 조금 좋지 못한 시선들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뇌전증 환자가 옆에 있다고 해서 물론 경련을 하거나 이렇게 놀래킬 수는 있지만 없는 병도 아니고 전염되는 병도 아니고 또는 남한테 해를 주거나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키워 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을 조금 우리가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의료진들은 더 나은 치료 방법 또는 필요하다면 재활치료나 다른 동반된 질환들을 치료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적이거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많은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또 자생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운전이나 다른 보험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개발해서 다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경련이나 이제 발작하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는 게 최우선이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긍정적이니까요.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세윤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두 분도 수고했습니다. 네.